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마음 놓고 환영 못하는 이유, 그나마 박봉인 우리 월급이 더 줄어들까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걱정이 우습다는 듯 구속 수감돼 일을 전혀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답니다. 국민이 콩쥐입니까?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세금 붓기를 해야 하나요? 모기에 피를 뜯겨도 잠을 설치면서 우리 혈세가 이렇게나 뜯기고 있는데 우린 너무 잘 자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7월 4일 수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서해순 씨와 그리고 이상호 기자 간의 공방, 그런데 8개월 만에, 무려 8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는데 먼저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소환시키기 위해서 대체 8개월 전에 무슨 공방이 있었는지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다 그 조사하지 그러면 뭐 안 하실까 봐 그렇게. 그래요. 아니 그 이상호 기자는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하지. 뭐 마치 내가 죽였네, 뭐 서울을 감금했네, 뭐 자기 영화 홍보하려고 사람을 완전히 마녀 사냥시키고 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구체적인 증거나 의혹 없이 좀 서해순 씨를 몰아붙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변사는 기본적으로 타살 의혹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취재를 하고 계실 텐데 20년 동안 취재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서해순 씨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녀 사냥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 일단 저렇게 두 사람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경찰 수사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일단 이상호 기자가 작년 8월이죠. 그때 이제 김광석이라는 영화, 그 영화, 그다음에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의 어떤 사망과 관련해서 마치 살인자인 것처럼, 그리고 딸의 사망과 관련해서 같이 연관해서 유기치사하고 김광석 씨 저작권을 강제로 빼앗았다. 네. 그리고 9개월 된 영화를 살해했다,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이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형법상 허위 사실이란 명예훼손,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 같은데 그런 내용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이런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걸쳐서 수사를 해봤는데 이상호 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명예훼손이랄지 이런 모욕죄에 있어서 고의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당시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었고, 여기에 대한 서해순 씨 정말 언론에 여러 차례 인터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경찰 얘기와 그리고 서해순 씨 측의 변호사 박훈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누구든지 할 수는 있잖아요. 충분한 취재 자료 없이, 객관적인 합리적인 자료 없이 게재를 했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영화 내용보다 더 단정적인 표현. 서해순 씨에 대한 인격적 살해 방식의 명예훼손에 대한 단죄로서 사필 규정이라 보는 거죠. 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박훈 변호사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도 들려드렸습니다만 박훈 변호사가
또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입장도 밝혔어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그동안 진행되어 온 상황도 밝혔는데 일단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읽어볼게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017년 11월 14일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씨 등 관련자들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요 총 46명을 조사했다네요. 무려 7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SNS에 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쭉 그동안 이 혐의와 공방이 이어졌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와요. 이상호 씨는 앞서 경찰 얘기도 들려드렸으니까요. 이상호 씨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혜순 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기를, 즉 아마 서혜순 씨와 박훈 변호사도 그런 입장이다 그런 거겠죠. 우리는 그러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의 뉘앙스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 박훈 변호사, 서혜순 씨 변론을 맡은 박훈 변호사는 SNS에 보니까 사필 규정이다 이런 입장도 내놨어요. 그러면 이상호 기자도 뭔가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 기자도 본인의 SNS에 이제 글을 올려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실망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의 입장은 20년 전에 경찰이 사실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본인이 제기한 것인데 네. 경찰은 왜 그때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반성하기보다 네. 이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네. 판단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해석해 보자면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언론인으로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언론이 원래 취재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의혹 제기일 뿐일 때는 양쪽의 입장을 다 취합해서 담는 것이 네네. 사실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경찰에서는 잘못했다. 너무 단정적으로 입장을 얘기를 했고 마치 이것이 사실인 양 얘기를 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조금의 입장 차이가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김광산 변호사님. 이상호 기자는 앞서 팩트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리고 20년 동안의 어떤 쭉 취재를 해왔대요. 그런데 이상호 기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만 경찰은 그러면 이상호 기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왜 허위라고 보는 건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것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서혜순 씨가 바로 핵심 피의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뭘 들었냐면 네네. 시신이 누운 채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주변의 어떤 진술이랄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현장에 이 서혜순 씨 오빠가 있었는데 이제 전과가 10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관련이 됐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상호 씨의 주장이었죠. 그렇죠, 이상호 기자의 그렇죠. 주장이었죠. 그런데 경찰은 조사를 다 해보니까. 네. 서 씨 준술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거짓말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오빠도 전과 조회를 해보니까 강력범죄 전과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서 씨가 강압으로 저작권을 시대에서 빼앗았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자체는 이제 유족의 얘기를 듣고 이상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유족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는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확인해보지 않고 이걸 인용한 것이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서 씨 모녀에게 그러니까 서혜순 씨하고 딸에게 저작권 상속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강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 씨의 딸인 서혜순 씨 딸 서현영을 유기치사했다 이 내용도 네. 이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안민석 의원실로부터 넘겨받은 네. 병원 관계자 메시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네. 이걸 주장한 것을 보여요. 네. 그런데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폐질환으로 사망한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카톡 내용만 보고 이렇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충분한 취재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는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앞서 이상호 기자의 경찰 수사 결과 관련 반응도 나왔습니다만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그 반응 중에 황당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대체 어떤 부분이 황당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황당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명예훼손의 근거로서 이 서해순 씨가 사회문화 분야에서 비호감 순위로 따졌을 때 1위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호 기자가 이렇게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 비호감도 1위를 기록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리로 주장을 했는데 이상호 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내 영화 관객은 10만 명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해순 씨가 저렇게 비호감 분야에 1위를 한 것은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조금은 이제 무책임한 태도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초한 것이지 이것은 내가 만든 영화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경찰의 논리가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본인의 이제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서해순 씨도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여론이 살짝 악화됐다가 뭐가 진실이냐라고 이제 여론의 흐름이 간 거는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거는 뭐 경찰의 논리가 이상하다, 황당하다라고 한다면 영화가 아니라 방송 때문이다라는 이상호 기자의 논리도 사실은 앞뒤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출석했을 때 서해순 씨는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밝혔는데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이상호 기자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요. 왜 그러시는지. 저를 20년간 스토킹 같이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저도 감독분들 섭외할 것이고 그분이 언론인이 맞는지 우리 사회의 어떤 진실을 위해서 얼마큼 그분이 하셨는지 억울하신 분들은 없는지 제가 직접 제작을 하겠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서해순 씨 측이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물론 앞으로 재판이 또 남아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다큐멘터리를 찍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다큐멘터리라고 찍겠다, 저런 심정을 밝혔어요, 당시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억울했던 거지요. 사실은 김광석 씨와 관계되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부분들은 아마 본인이 영화를 살해했다거나 아니면은 서현 양을 갖다 본인이 방치해서 살해했다거나 그 부분은 결국은 엄마가 자식을 죽인 엄마도 자신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너무너무 화가 났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또 서해순 씨가 그 다음에 더 마음 아팠던 거는 본인은 화가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심을 가지는 피해자의 모습과 다른 메시지로 등장한 거예요. 화가 나서 본인이 저러는 거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이나 일부인분들이 너무 당당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거를 또 그것 때문에 또 비호감이 되게 되면서 더 상처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서해순 씨가 앞으로도 계속 더 마음 아플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상호 기자가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재판의 결과가 본인한테 불리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본인이 억울한 피해자가 돼야지 민사소송이 있을 때도 어떤 성금을 받아서 그걸 해결하는 부분을 하더라도 본인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만약에 형사로 책임을 지더라도 나중에 기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당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상호 씨의 논리는 뭔가 하면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란 논리로 가게 되면서 서해순 씨는 앞으로도 계속 마음 아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소송 얘기 나온 김에요. 지금 서해순 씨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혹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경찰은 이제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결과가 중요하고 네. 검찰에서 이제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면 또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그런데 일단 뭐 경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지금 서해순 씨 측에서 이상호 씨에게 한 3억, 그다음에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에게 2억, 그리고 고발뉴스에 1억 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손해배상 청구에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요? 어쨌든요, 일단 경찰 수사 결과는 나온 겁니다. 앞으로 재판, 검찰이 기소를 만약 하게 되면 또 재판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전개될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6분을 이제 막 넘었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로를 달리는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는데 버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일요일 낮에 하동군 남해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버스 안에 그 맨 뒷좌석에는요, 술에 취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고가 전혀 없는 통영으로 갔다가 귀가하는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이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들고 온 흉기로 근처에 앉아있던 남성을 향해 수차례 이렇게 휘두른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 공격으로 남성이 크게 다쳤고요. 경찰은 현재 이 여성이 도대체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마치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버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지금? 흉기에 찔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제일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 가해자가 흉기를 가지고 갑자기 자기 세 칸 앞에 앉아있던 이 남성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29일 날 집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영을 갔는데 통영 자체도 사실은 아무 연고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통영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영 갔다가 귀가하는 중에 이제 이런 범행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범행을 했냐고 경찰에서 물어보니까 본인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찔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범행의 어떤 이유가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 한 5년 전부터 조울증을 앓았다고 하고요. 올해 초부터 이 조울증과 관련된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주 2병을 또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약간 좀 의문점은 뭐냐면 이런 조울증을 앓고 있고 범행이 있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집에서 나올 때 왜 흉기를 가지고 나왔을까 하고요. 또 외부에 나와서 흉기 2자루를 또 샀거든요. 총 흉기를 3자루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뭔가 내면적으로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범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조울증 증세가 혹시 위험한 겁니까? 이런 행동이 혹시 예상될 수 있었던 겁니까? 네, 보통 이제 조울증은 원래 진단명은 이제 양극성 정동장애인데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조증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2-3시간만 자도 거뜬하고 자기가 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말도 굉장히 많아지고 돈도 굉장히 많이 쓰고 갑자기 하던 직업도 바꾼다고 하고 한번 얘기하게 되면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있은 다음에 그 기간에 앞이나 전후에도 우울증이 와요. 그런데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은 조금 다른 우울증과 달라서 진짜 6개월이나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씻지도 않고 집 밖으로도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현재 별로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얘기도 하지 않고 거의 말이 없는 거를 봐서는
이분이 조증일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조증에서 우울증이 되게 되면은 네.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약을 계속 권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은 내가 우울증인데 왜 조증약을 주냐 그러면서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우울증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우울증일 때 가끔 양극성 정도장애 환자분 일부인 분들은 피해 의식이 이제 동반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흉기를 갖고 있었던 거는 네. 본인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기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범행에 영향을 준 거는 제 생각에는 양극성 정도장애 그 자체보다는 네. 술이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뭔가 본인이 잘못된 판단과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네.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는 실제 본인도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자,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믿기지 않는 범죄가 버스 안에서,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해자분은 그 당시 놀래가지고 차를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왔고 일부 승객들도 밖으로 나왔었고 놀래가지고 이유에 대해서 자기도 해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뭐 감정이 실렸다든지 뭐 원한관계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자기도 약간 우울증 증세에 인해가지고 옆에 그 휴학생이죠. 대학 휴학생분이 이제 제지를 했고 버스 기사분도 차를 세우고 이제 같이 그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분을 제지하고 칼을 뺐었고 그랬습니다. 그분한테는 표창하고 감사장을 주기로 했거든요. 일부 그 뭐 보상금도 드리고.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당시 상황, 그 긴박한 상황에 도움을 주신 승객들이 있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2분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상호 씨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탑승해 있던 탑승객이었어요. 앞좌석에 있다가 갑자기 이분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남성인데요. 뒤에서 사람 살려달라라는 이제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막 이제 여성이 흉기를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남성 입장이라도 여성이 흉기를 들고 있으면 겁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러겠죠. 바로 망설임 없이 이 여성을 제압을 했고요. 다른 승객들도 이제 도와서 같이 그 여성을 완전하게 제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남성 말고도 실제적으로 그 피해자를 그 이송을 해준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유순주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인가요? 네, 저 사진에 이제 여성인데요. 저분은 탑승객이 아니라 그 버스 근처를 지나가던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속버스 주변을 차를 타고 달리던 여성이었는데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있는 걸 보고 이건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본인의 차에 직접 태워서 그 섬진강 휴게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을 하는 사이에 구급대에 연락을 해서 휴게소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휴게소에 도착을 했고 피해자가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을 잃을 수가 있는데 계속 깨우면서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안전하게 이 피해자를 보호했다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요, 차 안에서 제가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 의인이 침착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네. 피해자, 당시 이 남성은요, 갑작스런 공격에 아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을 받은 직후 버스를 뛰쳐나갔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렸대요.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운전해서 차로 지나던 바로 유순주 씨가 이 피를 흘리던 이 피해자 남성을 차에 태우고 인근 휴게소까지 이동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이 침착하게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셨답니다. 이게 쉽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유순주 씨 얘기를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유순주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그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버스가 저는 고속버스를 모르고 그냥 일반 관광버스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가까이 갈수록 이제 막 승객들이 막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고 이제 창문 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막 다시 그냥 제 차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막 좀 위급해서 119에 이제 신고를 했죠. 먼저 전화로. 그래가지고 펜달을 보니까 섬진강 휴게소가 한 2km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 다른 데로 더 이동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휴게소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직원들한테. 구급차 기다리는 동안 1분도 막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 감지 마시라고 정신이 드시면 안 된다고 막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지금 유순주 씨는 다행히 이 피해 남성분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정말 천만다행이라서 지금은 그때 일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그나마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다소 웃음도 섞어가면서 이 취재에 응해주셨지만 당시 한번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긴박했겠어요. 피해 남성은 이 피를 흘리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긴박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침착하게 그리고 곁에서 이불까지 덮어주면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 세심하게 해주셨던 이분들 정말 의인이란 표현이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께 경찰이 이 감사장을 드리고 일부 포상금도 드린다고 하니까 꼭 이런 감사장 포상금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분들 덕분에 아직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통일은 물론 당장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통일의 염원을 안고 우리 선수단이 어제 북한으로 갔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우리 농구 대표팀과 정부 대표단이 어제 이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남북 통일 농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3박 4일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단 출발을 뭐 인천이나 김포 이런 데가 아니라 그 공군이 있는 성남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요? 그리고 타고 간 비행기도 민항기가 아니라 군용기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제 평양에 도착한 우리나라 101명의 대표단의 모습인데요. 뒤에 그 초록색, 녹색 비행기 보이시죠? 진짜 수송기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항기가 아니라 이렇게 군용 수송기를 타고 평양까지 간 겁니다. 야, 저 수송기 타면 일단 소음이 엄청나게 막 시끄러울 텐데 저 수송기를 타고 간 이유가 있어요? 좀 왜 그랬을까요? 뭐 정부 관계자는 원래 뭐 군 수송기는 낙하산 강화 등 평소 훈련 때는 마주보는 뭐 그물령 이런 걸 타고 왔지만 이번에 특별히 의자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뭐 대북 제재 이런 거 있잖아요. 민항기가 요즘 북한으로 들어가면 그 민항기는 6개월 동안 다시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군용 수송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선수들한테는 색다른 지금 보세요. 지금 아마 저 수송기를 보고 선수를 좀 처음엔 뜨악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 수송기를 타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사실 군 수송기 자체가 그 내부를 보면 뭐 수송 갈 때 물론 뭐 어떤 군용 물자를 운반하는 것도 있지만 낙하산을 뭐 투한다랄지 그런 경우 많이 쓰잖아요. 주로 낙하 훈련할 때 수송기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미리 아마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랬을 거라고 보고 저도 처음에 방송에 나오는데 성남공항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남공항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외국 갈 때, 전용기 타고 갈 때, 그리고 군 비행장이잖아요. 그랬는데 수송기로 아무튼 이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민간 항공이나 민간 선박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일단 북한을 다녀오면 미국을 입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항공을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근데 민간 항공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난색을 표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지금 우리가 농구 경기를 하기로 결정한 거와 그 사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군 수송기를 투입을 한 건데 이것도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의미가 있냐면 민간 항공기는 대북 제재가 없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 대치 상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군 수송기가 북한에 들어갔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실 대한민국의 군용기가요. 이 북녘 땅에 착륙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의미도 한층 더해지는 순간인데 앞서 그 군용기 내부 이 선수단과 이 코치진 감독이 손 흔드는 모습 보셨죠? 그 내부 모습 보시면 이게 좌석이 원래 없는 곳이에요. 이 수송기 내부에는요. 지금 보세요. 좌석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이 미국 영화, 전쟁 영화 같은데 가끔 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 적진에 침투하기 전에 비행기 수송기 내부 모습이 잠깐 나오는 거 보셨을 텐데 그때는 양쪽에서 마주보고 앉습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굵은 밧줄처럼 된 그런 의자가 그걸 의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주보고 앉는데 지금 이 수송기 내부를 특수 이 교체를 한 겁니다. 좌석, 좋은 좌석으로 고위급들이 이용하는 좌석으로 쫙 교체를 해서 이번에 선수단, 이번 남북 통일 농구 선수단을 저렇게 북녘 땅으로 수송을 했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사실 저 모습을 본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 시청자분들도 우와, 수송기 타고 왔어 하겠지만 저 수송기가 내렸을 때 북한 측의 반응도 놀라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수들은 미리 고지를 받고 타는 입장이니까 덜 놀랐을 수 있는데 그냥 거기에 영접을 나온 이제 북한 관계자들은 미리 이제 뭐 수송기를 타고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북한 그 이제 인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수송기를 타고 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왜 짐을 싣는 수송기를 타고 온 거냐. 수송기 이거는 딱 봐도 원래 짐을 싣는 건데 왜 사람들이 타고 왔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랬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저렇게 진짜 아마 이 선수단도요. 이번 방북당도 진짜 진기한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101명의 방북단에는요. 물론 뭐 이 조명근 통일부 장관도 있고 이 정부 측 인사도 있습니다만 감회가 새로운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누굽니까? 홍순변 아나운서. 아마 허재 선수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북한 선수, 뭐 리명훈 선수, 그리고 북한 농구 선수들과 좀 친분이 있기도 하고 또 허재 선수 개인적으로 허재 선수의 아버지가 허재 감독으로 아시죠? 허재 감독의 아버지가 그 북한의 실향민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특히 그 농구 대표단 안에 아들 2명이 또 대표 선수를 이제 뽑혀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재 감독은요. 참 뭐 농구 황제로 불렸잖아요. 농구 황제. 그런데 허재 감독 하면은 뭐 농구 황제 불리면서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아본 그런 선수 출신의 감독이라서 농구로서는 부러울 게 없는데 이 통일 농구, 남북 간의 농구는 뭔가 감회가 새롭대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허재 감독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간 것 같은데 한 15년 만에 감독으로서 가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북한 선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참 궁금하기 때문에 선수 때보다는 이제 감독으로서 가는 게 좀 더 이렇게 설레고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광산 변호사님, 사실 뭐 허재 감독 하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거의 모르신 분이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 허재 감독의 아버님 실향민이라는 것은 아마 거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번에 알았어요. 허재 아버님이 이제 신우주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신우주 출신 이제 실향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2003년도에 이제 허재 감독이 그 당시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갔다 오니까 평양 다녀오니까 북한이 얼마나 변했는지 막 꼬치꼬치 물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진짜. 근데 아쉽게도 이번 허재 감독이 방문한 걸 보지 못하고 8년 전에 별세를 했습니다. 돌아가셨군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허재 감독 이제 2003년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가면서 2003년에. 그렇죠. 2003년에. 네. 그래서 아들 또 둘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허훈 같이 갔기 때문에 3대 같이 간 거죠. 이게 바로 이제 2003년 때 그림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허재 감독은 아마 15년 만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근데 저도 한 10년 전에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뭐 개성 그런 거에 다 둘러보고 왔는데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다시 한 번 가게 되면 어떻게 변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죠. 네. 조만간에 그리고 허재 감독을 이번에는 뭐 예술다운 공연 아니면 뭐 스포츠와 관련된 사람들만 갔는데 조만간에 국민 누구라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허재 감독은 이 1965년생이니까 5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평양 이야기만 하면 예전에 양지민 변호사님 그 가수 강산혜 씨인가요? 그 실향민이었던 아버지 떠올리면서 뭐 라구요라는 노래도 불렀잖아요. 정말 평양하면 그냥 실향민이었던 아버지 생각밖에 안 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재 감독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신의주 출신 실향민이시기 때문에 늘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몇 번의 기회가 있어서 북한을 갈 그 기회가 있었지만 아버님이 본인보다 더 가고 싶어 하셨는데 정말 아버님이 가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사실 밝힌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아버님의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냉면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평양에 대한 나름의 추억과 그리고 이제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허재 감독이 일단은 지금 바라는 그 장면은 농구를 일단은 하러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뭐 이렇게 골을 득점을 한다든지 이런 정말 이제 합동해서 뭔가 골 득점을 이뤄내는 그런 장면을 기대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광산 변호사님, 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시청자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김광산 변호사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그 허재 감독, 물론 당시 선수, 허재 감독하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북한의 인물이 누가 있잖아요. 리명운 선수. 그러네요. 네. 리명운 선수. 굉장히 장신이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농구 경기하는 걸 봤는데 워낙 커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막 생생히 납니다. 키가 몇 센티였죠? 2m 36cm였어요. 야, 대박이네요.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는 이때도 상당히 남북 관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행운의 열쇠를 선물로 이제 주고받았고요. 2003년 때 이제 그때 통일농구였잖아요. 그때는 같이 술도 마셨다고 그럽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한 15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리명훈 선수가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키가 크기 때문에 크네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하다. 이제 허재 선수가 이렇게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게 되면 이제 극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될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이는데 일단 모르죠. 실제로 이제 만나게 될지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4살 차이가 납니다. 허재 감독과 리명훈 씨는요. 그런데 허재 감독이 이 북한으로 방북하기 전에 또 인터뷰에서 명훈이 아주 친근하게 하더라고요. 명훈이가 정말 잘 있는가 보고 싶어요. 건강이 안 좋다는데 좀 걱정돼. 뭐 그렇게 정말 친동생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농구라는 경기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제 축구도 물론 뭐 부닥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격이 있고 부닥칠 때는 절대로 좋은 일로 부닥치는 법이 없잖아요. 배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떨어져 있고요. 와, 진짜 정말 큽니다.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 봐. 근데 농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신체적 접촉이 많기 때문에 일단 격렬할 때는 격렬하게 싸울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게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신체적 접촉에 의한 친근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나서 허재 감독이 이명훈 선수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또 이유가 있는데요. 농구 선수 중에 저렇게 장신인 경우에 이제 정상적이어서 장신인 경우도 있지만 말판증후군이라고 해갖고요. 일종의 이제 질환으로 인해서 장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판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에서 심장 질환에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게 이제 잘 컨트롤이 안 되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돌연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판 증후군이 의심되는 분이기 때문에 심장 질환 같은 게 잘 이렇게 조절되고 있나 어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 허재 선수 그리고 리명 선수 이렇게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키 차이만 해도 상당히 나 보이는데 허재 선수가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키가 뭐 188입니다. 허재 선수도. 그리고 아까 데니스 로드먼 선수와의 사진도 잠깐 나왔는데 데니스 로드먼 선수도 2m 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키가 크니까 이 큰 키를 바탕으로 나중에 짚어보겠지만 리명우 선수가 판공 넣기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판공 넣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과 그 용어가 좀 다르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 리바운드, 공이 튕겨 나와서 그걸 수비수가 다시 잡는 거, 그 리바운드를 북한에서는 판공 넣기라고 합니다. 키가 워낙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시안게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아시안게임에서 5위까지 했을 정도로 예전에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북한의 그 전력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패스를 연락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이제 경기 일정 보니까 남북이 섞어서 혼합팀으로 경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남북이 섞이잖아요. 북한 선수가 연락하라우. 알았어. 대한민국 가서 연락할게. 연락하라니까네. 네, 공을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용어가 통일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농담이었어요. 짓궂은 농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도 다르다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얘기는 아마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태국 치앙라이주의 탐 루앙이라는 동굴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길이가 10km 그리고 깊이가 최대 5m까지 되는 상당히 길고 꼬불꼬불한 길인데 여기서 그 소년 12명과 그리고 20대 남성, 그 유소년 대표팀의 코치가 발견이 됐었다는 거 어제 영상까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그 잠수부 2명이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향해서 이제 잠수를 하다가 이 아이들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한 건데요.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열흘 동안 생존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간들을 보니까 동굴의 기적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아이들이 실종된 지 열흘 만에 발견된 것에 많은 이 언론들도 전 세계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있던데 그런데요 어제도 잠깐 그 얘기 전해드렸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조금 전에도 홍순빈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동굴 안에 무사히 생존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직 동굴 밖으로 구조는 안 됐어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그냥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때 이제 발견했으니까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 하실 것 같은데 왜 구조가 어렵습니까? 어제 그 영상만 봐도 발견 당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수부가 아주 단호하게 지금은 아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뭡니까? 지금 태국에서는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빼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 10톤을 물을 빼내면 그 수면이 1cm밖에 안 낮아진다고 합니다. 10톤을 빼내는데 1cm가 낮아져요, 수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비가 안 오면 이렇게 물을 빼내면 되는 건데 태국이 9월부터 10월까지 우기 기간이라고 해요. 열심히 빼내도 물이 다시 찰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물이 더 많이 차면 아이들이 지금 안전하게 있는 곳조차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위험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영을 해서 그러면 아이들과 나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굴이 굉장히 꼬불꼬불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잠수부가 몸을 굽혀서 겨우 통과해야 하는 지점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태국의 내륙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라서 수영을 못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이 험난한 이 물속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위험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아예 저 동굴, 저 부분을 아예 뚫어버리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저기가 지하 800m에서 1000m 지점에 있기 때문에 뚫는 과정에서 뭔가 좀 위험이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지금 태국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생존해 있는 게 발견됐다고 해서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었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중에 태국이 9월부터 10월이 우기라는데 지금 9월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우기 아닌데 지금 꺼내면 되잖아 하는데 지금 내일 모레 폭우가 예고가 돼 있대요. 폭우가. 지금 앞서도 구조가 더뎠던 이유가 그 전에 비가 와서 동굴 안에 물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아이들이 생존해 있는 걸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배수 펌프로 계속 물을 10톤을 퍼내면 1cm 작아지는 그 정도로 계속 퍼낸 다음에 길을 겨우 만들어서 찾아간 다음에야 아이들 생존해 있는 걸 발견했는데 내일 모레 폭우가 또 예고가 돼 있다고 하니까 지금 구조가 더 더디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명규 원장님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을 때 동굴 안이 열흘 동안의 그 동굴의 기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그때 당시 짚었던 이유가 동굴 안이 상당히 추웠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또 지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동굴 내부 온도가 다행히 26도 정도였대요. 네, 그게 이제 워낙에 동굴안은 평소보다 온도가 낮아야 되는 건 맞지만 네. 태국의 기후 자체가 워낙에 더운 부분이 있고요. 아하. 그런 다음에 물이 외부에서 유입이 됐거든요. 저게 만약에 저 물이 내부에서 계속 있었던 물이다 그러면 온도를 갖다 굉장히 낮췄겠지만 아하. 외부에서 유입이 된 물이기 때문에 거의 외부의 온도가 일정 부분 이제 반영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더군다나 다행인 게 흙탕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더라도 금세 토하거나 뱉게 그러겠네요. 되겠지요. 그런데 벽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 그 물은 나름대로 깨끗해서 이제 마실 수 있었고 네. 평소에 또 축구 선수들이었으니까요. 체력도 좋았고 그러나 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네. 아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코치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에서 정신적인 힘이 되고요. 네.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줬을 거고요. 네. 거기에서 우연히 동굴 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을 누군가 기억해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물이 쏟아져 내릴 때 저기로 가자 그랬을 때 네. 그 포인트가 생존에 가능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었고 네. 그 포인트에 여러 명이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평지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운과 또 상당 부분의 노력과 상당 부분의 집중력과 또 상당 부분의 지도력이 같이 되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서도 구조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드렸지만 양지민 변호사님 뭐 일각에서는 지금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막 제기가 되나 봐요. 어떻게 저 아이들 무사히 이 구조에서 데리고 나올까 하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좀 잠수 훈련을 조금 시키는 게 어떤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기까지는 수심 5m 정도의 깊이 그 동굴 내 웅덩이를 지나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체력이 다 고갈됐을 아이들 잠수 훈련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게 만약에 유일한 선택지라고 한다면 아하.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 아이들이 일단은 지금 1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지쳐 있는 상황이고 네. 게다가 원래 수영을 조금 할 수 있으면 이제 산소통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호흡 훈련만 조금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저 아이들이 또 수영을 못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기에는 또 폭우가 예견돼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다는 한계가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드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잠수부들이 많이 최대한 거기로 이동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네. 한 명당 뭐 2명씩 이렇게 붙어서 데리고 나온다든지 이런 지금 선택지를 가장 유력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열량의 뭐 젤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비상약들을 전달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뭐 빨리 구조가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요. 바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구조대원이 붙어도요. 일부 동굴이 이렇게 넓기만 한 게 아닌가 봐요. 일부 구간은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구간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사 구조를 뉴스파이터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 복권 대박은 아마 많은 분들이 꿈꾸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전혀. 자, 홍순빈 아나운서. 네, 135만 명 중 한 명만이 이 종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복권인데요. 1등 당첨 복권인데요.
한 남성이 이 종이를 들고 상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복권 1억에 당첨됐어요 라면서 이 복권방 주인에게 자신의 복권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당첨 번호는 맞았던 것 같아요. 당첨 번호는 맞았던 것 같은데 이 사장님이 계속 뭔가 좀 석연치 않은지 복권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그때도 이상하니까 이번에는 그럼 일련 번호까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복권을 가져온 남성이 갑자기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네. 나 복권 당첨됐어요. 당첨금 주세요라고 왔던 사람이 갑자기 아니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데 왜 갑자기 가게를 뛰쳐나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저분이 그 복권을 위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 위조한 게 아니고요, 과거부터 전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네, 과거에 무려 1970년대부터 복권 위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이제 복권방 주인이 속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네, 위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고액으로 하면 들통이 네. 날 수도 있으니까 소액으로 뭐 1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복권을 위조해서 당첨금을 받아왔던 그런 네. 사람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상당의 액수로 이제 내가 당첨됐다라고 하면서 그 네. 복권을 내민 건데요. 이게 워낙 큰 액수다 보니까 복권방 주인 입장에서도 일련 번호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거 일련 번호까지는 이제 위조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들통이 나겠다 싶어서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 관계자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 복권 위조뿐만 아니라 사기를 포함해서 전과가 14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붙잡혔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뭐 신분 세탁부터 복권 위조로 해서 붙잡혔던 인물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경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복권을 어떻게 위조했길래 주인이 깜빡 넘어갈 정도였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 방법을 너무 자세히 또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방범죄는 반드시 막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복권을 위조했던 사람 앞서 말씀드렸죠. 1970년대부터 복권을 위조해 왔었대요. 그런데 이 복권을 위조하는 건 김광삼 변호사님 분명한 범죄죠? 범죄죠. 이제 복권 자체는 지금 현행법상은 유가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자체를 변조를 한다랄지 유조를 하면 이제 형법적으로 처벌받는데 복권이 유가증권이군요. 그렇죠. 거의 뭐 수표나 일반 화폐 수준 정도의 굉장히 죄를 좀 무겁게 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조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복권의 당첨금을 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미수까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분 유조해가지고 원래 60대잖아요. 또 90대. 그러니까 두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어느 쪽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떤 두 명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무슨 얘기지? 두 삶을 살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일단 경찰의 얘기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저희가 그 얘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피의자가 인상착의가 특이해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방송에 출연했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숙 생활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골털 같은 거를 훔치려다가 잡혀왔어요. 본인은 이제 절대 아니라고 이제 끝까지 부인을 하는데 인정을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본명이 자기가 아니다. 자기는 95세 노인이 맞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억울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이제 수염을 길게 기르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아마 나이를 좀 본인 나이보다 들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현재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요. 공원 같은데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도 본인이 이제 55세라고 있어요. 아니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경찰 얘기를 자세히 지금 들어보니까 이 남성이 복권 위조뿐만 아니라
신분 세탁도 했다. 지금 그런 얘기 같은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범인이 60대였음이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사실 이 남성이 90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이 2013년에요.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거기서 네. 인기상을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나는 98살이다. 난 90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네. 아니 장수 비결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뭐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알맞게 먹고 남을 고려하고 사랑하면 나처럼 오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까지 또 다시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90대로 알려졌던 이 남성이 네. 뭔가 모습만 봐도 지금 영락 없는 뭐 이렇게 흰 머리와 흰 수염 이런 거를 봤을 때 90대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90대가 아니라 60대였던 거죠. 아니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60대인 사람이 90대인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또 주변에서는 또 그렇게 믿었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2005년도에요. 네. 유가증권 위조죄로 징역 2년을 살고 나서 출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나이가 뭐 많으면 정부에서 뭐 노령연금이랄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거기에 착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 행세를 하면서 목사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도와달라 이렇게. 나는 뭐 이름도 없이 91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법원에서 자기의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호적이 없으면 네. 사실 이제 호적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1915년생으로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았고 네. 또 이름도 새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전과자잖아요. 네. 근데 어디 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지문을 찍으면 지금 유조된 신분으로 틀리잖아요. 아마 경찰이 발견한 것도 아마 지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60대고 본명이 다르다는 걸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손에다가 접착제를 칠하는 수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90세 노인이면 지문이 네. 다 달아져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노리면서 정말 아주 치밀한 네. 사기 범행 네. 그리고 뭐 유가증권 위조 이런 네. 범행을 상습적으로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이 남성이요. 신분 세탁만 정말 한 30살 가까이 많게 보이게 위장한 거잖아요. 신분 세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 노령연금 이런 걸로 2천만 원 이상 정보에 탔대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15년생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그 탈 수 있는 수급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려 48개월 동안 총 285만 원에 네. 2,285만 원의 그 연금을 타게 되고요. 네.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뭐 장수수당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챙겨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수수당을 챙기다가 검거가 됐었어요. 2013년도에. 그때 당시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살다 보면 돈이 떨어질 때도 있고 네. 내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본인의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이 위조 복권을 만든 게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전에도 뭐 10만 원짜리 위조 복권을 네. 만들다가 복역을 한 건데 복역을 하고 나와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에 아니 나이가 많으면 여러 가지 수당 받을 수 있는데 나이를 한번 바꿔보는 거 어때라는 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을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계비를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그 주변 분들 TV에 나왔던 사람이 위조 복권을 가져왔어라는 신고가 아니었으면 이 신분 세탁 전말도 밝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도 굉장히 네.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 이쪽에 있으니 써먹어야만 됐었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꼭 나쁜 쪽으로 머리 쓰면 꼭 걸린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